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총선 7개월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선거제도는 물론이고 공천 룰을 둘러싸고 현재 첨예한 대립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따져볼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을 맡고 계신 최재성 의원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20대 총선 전략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지금 6시 6분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팟짱 시작한 이후 1년 만에 처음 인터뷰를 저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만나 뵙기가 어려웠어요. 인터뷰 모시려고 그러면 사고가 터지고 인터뷰 모시려고 그러면 사고가 터지고 그래서 계속 못 모셔서 저희 애청자들께서 도대체 최재성 의원은 언제 나오는 거냐 이런 원성이 자자했는데 저희가 드디어 시즌3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이라 살짝 띄워야 돼요. 네. 저도 사실 이게 3주 만에 새로 시작하는 거라 좀 정신이 없기도 합니다. 지금 보면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 진행 중인데요. 여의도는 이미 총선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가령 이제 총선 하면은 이제 공천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이제 공천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굉장히 이렇게 뜨거워지는 전제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우선 좀 이게 어젯밤에 갑자기 나온 뉴스여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농어촌 지역구 의석 감소와 관련해서 이걸 좀 최소화해야겠다. 그래서 인구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좀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제 상한선의 기준을 좀 네.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건데요. 아직 구체적인 어떤 시뮬레이션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제 이 하한 인구가 네. 현재 한 뭐 13만 9천인가요? 더 높아지면 네. 수도권의 분구 지역이 좀 줄게 되고 그러니까요. 그럴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14만이 되면 네. 상한이 이제 28만 2대 1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늘어나야 될 지역 중에 탈락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한선이 또 더 낮아지면 네. 농촌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없어지는 지역구에서 좀 빠져나오게 네. 되는 게 생겨서 결국은 이게 이제 농촌 지역구 문제로 이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이 여야 없이 농성 중인데 이번엔 또 수도권에서 분구를 기다리던 의원님들이 이제 농성할 차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이제 13일 날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죠? 수도권은 원래 농성을 잘 안 합니다. 분구 안 된다고 농성하고 이러면 네. 그건 조금 장면이 좀 거시기하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농어촌 지역구와 관련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좀 새로운 차원에서의 대안을 모색하는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어보신 겁니까? 네, 아니요. 그렇게 보시냐는 걸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구는 또 나름의 네.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인구 중심으로만 이걸 봐줘야 되냐, 또 지역 대표성 문제 같이 봐줘야 되냐 이런 것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여튼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서 이게 뭐 원칙에 어긋난다 혹은 또 뭐 그
그 뭐 스스로들의 어떤 이익에만 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만은 또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상원 하원 뭐 국회의 역할 뭐 이런 걸 좀 다 역할을 좀 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인구 대표성만 주장할 수 없다. 지역 대표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보면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8일에 문재인 대표, 김무성 대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등의 어떤 정치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한 접근을 이루긴 했었는데요.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쭉 이렇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좀 두 분 간의 양자 간의 합의는 유효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이 합의를 한 것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형식이 두 분이 배석 없이 대화를 했고 그 결과 합의를 한 것이고 그걸 또 국민들께 공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요. 또 늘 합의라는 것이 정당의 대표들은 이제 각 구성원들, 자기 정당의 구성원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또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항을 각 정당에서 설득하는 혹은 인정받는 그런 이제 과정인데 야당은 그런 점에서 조금 이렇게 큰 바리케이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당은 그야말로 대단한 충돌이 이제 시작된 것이다. 그건 정당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나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 이런 이제 권력과 의회 정당의 충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거의 일각에서는 핵전쟁급 폭풍이 일고 있는 거 아니냐. 새누리당하고 청와대 간에 말이죠. 당청 갈등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김무성 대표가 상당히 세게 전쟁을 치를 것처럼 뭐 오늘까지만 모욕을 참겠다. 당대표로서의 모욕을 뭐 이런 발언도 해서 굉장히 수위가 높을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그만하자라고 휴전 제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한테 김무성 대표가 또 무릎을 꿇는 양상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는 또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국민들 속에는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 좀 증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뭘로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김무성 대표가 뭐 다른 정당의 문제라서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소위 말해서 이제 무릎 꿇는 과거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핵실험은 지금 다 끝난 상태거든요. 양당 공의? 아닙니다. 새누리당 아닙니다. 여권 내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친박 여권의 친박은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된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전략 공천을 해야 공천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친박의 입장이고요. 김무성 대표로서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같이 현역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통해서 현재의 새누리당 내의 의석 구조, 현역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향후 행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핵실험, 그것을 이제 안심번호 핵탄두로 이렇게 장착을 한 거고요. 친박 의원들은 그게 안 된다. 전략공천이라는 핵탄두로 실험을 이미 끝내놓은 상태다. 이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안 일어났고 뭐 핵전쟁은 서로에게 굉장히 뭐랄까 파멸적 타격을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도 보고 휴지기도 갖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물러섰다.
혹은 또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려운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상 이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 대신, 왜냐하면 그날 보면 문재인 대표와의 합의 내용 중에 그 현역 의원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그 신진 새롭게 정치를 하려는 분들은 사실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사실상 이것은 현역뿐만 아니라 신진들에게도 유리한 어떤 그 제도를 제공하려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그동안 있었던 그 현역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던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6개월로 땡겨도 네. 현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 자체는요.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정당에서는 현역을 소위 물갈이하려면 경선 제도라는 방법보다는 소위 말해서 그냥 잘라버리고 네. 그리고 전략 공천하고 그래서 전략 공천이 현역을 교체하는,데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과거에요? 그렇습니다. 모든 경선은 현역이 유리하니까. 남양주에서 네. 이 훌륭한 최재성 의원하고 그런데 훨씬 더 훌륭한 신인이 계신다 하더라도 네, 네. 경선하면은 아무래도 최재성 현역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뭐 네. 7대3으로 섞어서 하든 당원만 하든 전부 국민만 하든 네. 다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에 당원당규로 네. 통과된 혁신안의 경우에는 네. 현역에게 선거운동을 미리 하게 해주는 것으로는 이 신인에게 현역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비현역 가점을 줘서 자기 득표율의 끝별로 네. 상황별로 일정 정도의 가점을 주고 그다음에 결선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현역이 상당 정도 탈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탈락의 입장에서만 보면 현역이 저할 만한 제도지만 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제도도 신인이 불리하고 현역이 유리하다는 이것을 균형 있고 공정한 제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네.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과 같은 것이 신인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적 장치고 선거운동을 좀 일찍 할 수 있느냐 2달 늦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 가지고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다시 좀 풀이를 해보자면 선거운동 기간을 길게 늘린들 그게 결단코 정치 신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면 유불리를 어떻게 보완해서 새로운 그 공천의 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뭐 방점이 찍힌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지난달 28일 합의 때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잔뜩 받고 소위 얘기하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냐 그냥 계속 논의한다 이 정도밖에 없어서 사실상 마약 사업의 문제로 코너에 물려있던 김무성 대표의 좀 수건 사업이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문재인 대표가 조건 없이 그냥 받은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는 좀 꼭 그렇게 했어야 됐냐 좀 너무 주고받기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야권 안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령 이제 법과 정책 네. 아주 뜨거운 이제 현안들이 가끔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회법 또 이제 노동관계법이 네. 또 지금 앞으로 쟁점이 될 거고요. 또 과거에 이제 종편을 만들어냈던 방송관계법 네. 이런 것은 여야의 입장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수용하면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문제지요. 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과연 선거 악의 문제, 여야가 서로 찬반의 문제로 그동안 존재해 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문재인 대표도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고 했었고요. 김무성 대표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꼭 껴안고 지금 오랜 시간 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당이
유불리하거나 찬반으로 그동안 갈등을 해왔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정치 상황을 결부시켜서 그렇게들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어떤 법안이나 정책 또 정치적 입장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소위 김무성 대표의 이제 마약 사위 문제나 네. 이것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안 갖다 붙여도 된다. 마약 사위는 그냥 마약 사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고요. 알겠습니다. 권역별 비례 같은 경우는 이제 이후에 사실 선거구 문제하고 이것은 직결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상한 한선 문제, 또 지역구를 늘리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네. 전체 의석을 늘리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전부가 이 권역별 비례와 같은 문제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논의해도 여야가 누구 마음대로 함부로 이렇게 하기는 누구 마음대로 쉽게 하기는 어려운 문제라서 그것은 별도로 해놔도 된다. 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오픈 프라이머리가 결국은 여당에서도 아주 이렇게 합의해 내기 어려운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랜만에 야당이 네. 전국을 또 주도하고 또 그러는 또 부대적인 이런 상황도 또 맞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야당에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정치적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자면 이것이 선거구 획정 문제 말씀하신 대로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어촌 지역구 또 수도권 분구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의석수는 300석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정해져 있는 의석수를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조정하고 늘리고 줄일 것이냐는 사실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들 또 특히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민감한 이슈여서 그냥 봐 넘기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한 발 더 나아가는 논의의 진전 이런 게 좀 여야 간에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그런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제 보면 김용록 수석하고 새누리당의 대변인 간의 설전은 굉장히 세게 오간 것 같은데요. 그죠? 뭐 대변인 간의 공방이나 설전은 그건 뭐 당연히 양당의 입장을 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네. 지금 정개특위에서 매우 활발하고 또 면밀하게 논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정개특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이 네. 뭐 이 보통 이렇게 내공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김태년 의원이나 정개특위 위원들 전부 면면이 아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시쳇말로 이렇게 낑겨들기가 아주 어려운 그래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아주 많은 얘기를 여야 간에 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못 줄인다. 그리고 예컨대 수도권 분구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생기면 현행대로 그냥 유지가 될까요?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 축소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행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까요? 그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요. 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개특위는 국회가 생긴 이래로 표결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게임의 법칙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석수가 많다고 의석수 많은 정당이 유리하게 표결을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네. 유신 시대에도 의원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 합의가 전통이고 그것이 또 맞고 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현행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초창기에 지역구 의석 아니 전반적으로 선거구 의석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막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뭐 369석 뭐 이렇게까지 나왔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차제에 선거구를 아예 늘려서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그 점은 현 단계에서는 좀 아예 논의가 어렵겠죠. 어떻게 의석수 보시니? 전체 확대. 의석수를요.
저는 우리 그 대한민국 국회 의석수가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다른 나라하고 비견해 봐도 많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적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또 이 특히 선거구 관련된 문제는 이것을 능동적으로 국민들이 끄떡일 정도로 잘 해결을 할 정도의 이 상황이면 사실 헌법 개정도 무난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우리가 의석을 늘리면 주로 늘리자는 분들은 비례성들을 강화하고 특히 권역별 비례든 뭐 정당 명부제든 석패율이든 지금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고 이거는 결국은 또 권력구도의 변화를 갖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당이 또 양성되는 뭐 이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국민들의 정서, 눈높이 또 이런 것에 또 위배되고 이러니까 또 저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합리적으로는 전체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고려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장벽은 분명히 있지만. 예. 근데 의회의 국회의원 수가 좀 늘어나면 오히려 뭐 특권층이다라는 비판이 더 줄어들고 또 행정부에 대한 감시하는 감시 권력이 더 늘어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그나저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관련해서 쟁점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논쟁이 커지는 뭐 이런 상황인데요. 우선 통신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뭐 법률로 규정이 된다면 뭐 당연히 따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뭐 여론조사 표본이 정당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수신 거부 비율이 굉장히 높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등등의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이런 게 지적이 됐는데 국회 정개특위에서 아예 묵살이 됐다 이런 주장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요. 네. 통신사에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걱정을 해서 의견을 피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얘기를 해서 특별히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가령 표본이 정당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좀 이해를 못합니다. 가령 이것이 진짜 번호가 오고 또 유권자의 신상이 오는 문제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통신사가 한 개 통신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번호제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양주다. 그러면 인구의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1을 이 안심번호를 준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인구의 5분의 1이면은 이제 6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6만 명의 이제 이 번호를 주는 겁니다. 근데 010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 번호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누구 핸드폰인지 정당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050 이렇게 온다는 거죠. 뭐 하여튼 050 뭐 이렇게. 그래서 표본이 노출된다 이 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수신 거부 비율이 높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화가 오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정전화가 더 많이 받겠습니까? 요즘에 여론조사하면 응답률이 뭐 6%다, 이 접속률이 그렇습니다. 뭐 7%다 하는데 휴대폰하고는 뭐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그러면 체육관 투표를 하거나 투표소 투표를 해보자. 정당이 그냥 일반 국민들 선거인단 모집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냥 네. 막 자유롭게 누구나 신청하게 하면 10%가 안 됩니다. 투표율이. 그래서 유선전화든 오프라인, 그러니까 투표소나 체육관 투표든 이런 것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접속률이 휴대폰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높다는 거죠. 과학 문명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아주 상식적인 이 범주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문제 제기 자체가 이게 통신사에서 이런 문제에 좀 정통한 분이 한 건지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의 아주 기본적인 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한 겁니다. 통신사가 왜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이게 통신사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권력의 입김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안 해본 일을 하게 될 때 이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일은 퍼펙트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조그마한 이제 이 우려스러운 점을 크게 생각하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기우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다른 장점과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현명하게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현재로서 통신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려들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네. 아마 제 말씀 들으면은 아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셨던 통신사 누군지 모르지만 관계자도 네.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컨대 이 무슨 택배 기사의 택배 물건 뭐 이런 것들에 비유해서 이제 그 굉장히 뭐 그 문제 삼을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워낙 정보 사회에 뭐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뭐 예측하지 못했는데 벌어지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의 경우에도 만일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있긴 하거든요. 예컨대 뭐 정당으로 통째로 갔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잘못돼서 뭐 전체 뭐 개인 정보가 다 유출이 됐다 뭐 이런 경우도 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가령 통신사에서 지나치게 정보를 네. 국가 권력이나 정보기관에 이렇게 주는 행위에 비하면 뭐 그런 우려에 네. 비하면 이거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정당은 아무것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해킹이 이루어진다. 네. 이것은 통신사 내지니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에 해당하는 것이지 거기서 전화번호만 주게 되는 네. 이미 전화번호만 주게 되고 그걸 받게 되는 정당을 공격해봤자 해커들이 공격해봤자 그건 취득할 게 안심번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안심번호 뭐 이런 표현보다 이 진심번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만큼은 진심으로 이것은 정당에서 유출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심번호는 진심번호이기 때문에 통신사의 우려와는 다르게 유권자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온 경선제도나 네. 이런 것 중에서는 가장 유권자의 환경에 네. 친유권자적으로 이 접근한 그런 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폰으로 몇만 명이 투표할 수 있는데요. 네. 정당의 경선에 그것을 지금까지 겪어보질 못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기껏 해봤자 1000에서 1500 샘플. 그렇죠. 혁신위에서 만든 이 안심번호제를 활용한 선거인단도요. 300에서 1000명을 구성하기 위해서 10,000개나 20,000개의 번호를 안심번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합의한 제도는 네.
뭐 3만 개든 4만 개든 일정 비율을 합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타정당 지지자 빼놓고는 바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적이 유사이래로 없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안심번호제 문제와 소위 말해서 이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문제로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은 네. 사실 이건 분리해서 사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안심번호 문제는 이미 양당과 또 정개특위에서도 안심번호 제도는 언제든지 정당의 여론조사나 특히 지금 여론조사가 지금 이 신뢰성들이 이 환경의 변화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KT 유선전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핸드폰은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걸 누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도 보호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정치 현안이라든가 네. 또 뭐 다른 이 민심을 측정하는 다른 조사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걸 유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정당이나 이런 데 이제 그 안심번호를 줄 때는 네.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사실상 한 사안이고요. 양당 대표가 지난 28일 날 합의한 것은 이것을 활용해서 동시 국민공천제를 양당이 동시에 하고 네. 그런 환경이 안 되는 양당이 동시에 하기 어려운 지역은 각 정당이 하더라도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안심번호제는 원래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던 발자취가 있는 것이고 네. 양당 대표는 이것을 활용해서 국민공천제 네. 사실상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보자는 것이고 여기에 전략공천을 해야 된다는 이제 친박의 반발이 거세게 이제 일어난 요래서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 문제.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되는데요. 안심번호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기관도 굉장히 환영하는 칼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국민공천제에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라는 것이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역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네.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역선택은 안 보이게 있을 수 있어 왔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가령 여론조사로 네. 상대당의 공천을 결정하는데 보통은 어느 정당의 공천을 결정하는데 네. 제가 그 정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도 지지자라 해가지고 뭐 찍는 경우도 네. 있고 이것을 역선택의 범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발견이 안 되거나 모르고 지나왔던 거죠. 특히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는 역선택 방지가 사실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한 정당에서 이 안심번호제든 뭐 이렇게 경선을 하는데 들어가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런 거는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것은 흔적이 남기 때문에 네. 한 정당에서 투표한 자가 다른 정당에는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새누리당 지지자인데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나는 거기서 투표한다. 그러면 자기 정당에서의 어떤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배제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기 정당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을 더 원하지 상대당을 흠결내기 위해서 가는 그런 수고로움은 사실은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공천제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그러면 여야 공이 같은 기간 안에 뭐 경선을 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간 안에 두 당에 똑같이 한 당에 투표를 하면 한 당에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다른 정당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우회적 방안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뭐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뭐 하여튼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은 1인 후보밖에 없고 네. 다른 정당은 뭐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예외 지역이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네. 세치익들을 좀 합의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전체적으로 엮어서 논의의 좀 결론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일정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정개특위는 정개특위대로 논의를 하고 뭐 획정위는 획정위대로 논의를 하고 어쨌든 이게 종합 결정돼서 하나의 안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스케줄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정개특위의 거의 99.9%의 이제 논의가 압축돼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소위 이제 이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 국민공천제는 그것은 각 정당의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네. 정개특위에서 특별히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선거구 획정 문제로 정개특위에서 아주 면밀하고 또 좀 시간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주 이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이 국민공천제라는 것이 한국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자면 여야 동시에 사실상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상당한 수준의 유권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의 참여 민주주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선거 민주주의에서 말이죠.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그렇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것은 권력적 탐욕 외에는 달리 해명이 안 됩니다. 권력적 탐욕이다. 이 탐욕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뭐 함께 또 뭐 그 주변에서 또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 우리가 뭐 그것을 글로 정리하고 글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대구에서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오지 못하게 한 것이나 또 참모들이 또 대구 지역에 또 투하될 것이다. 이게 구체적인 또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모 투하. 예, 참모 투하 투척? 투척? 투척이면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강하게 작동되는 단어 같고요. 투하 이러면은 뭐 이 스스로 뛰어내리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근데 투척이든 투하든 도끼 객긴 아닙니까? 그 편하게 쉽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길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없었습니다. 청와대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지금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도 사실 경선을 하게 되면 현역을 당해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재인 대표께서 얘기하신 퇴임 후에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뭐 이런 이 독재적 발상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이 결국은 측근들이 이제 국회에 포진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전략공천이기 때문에 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내놓고 반대를 하는 지금 대통령의 직접 언급 빼놓고는 다 나온 거거든요. 친박 의원들, 청와대, 뭐 현기환 수석 뭐 다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든 안 하시든 이미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구나라는 것이 사실상 파악된 거기 때문에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권력적 탐욕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여의도 정가에는 온갖 설들이 돌아다니는데요. 그중에서 뭐 최근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제기한 뭐 이원 집정부제 같은 경우에요. 외치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통령을 시켜서 맡기고 총리는 친박 가운데 아무나 시켜도 된다. 사실상 그렇게 하고 대구를 기반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렴청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아다니는데요.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현역 정치인으로 보실 때 과연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까지 생각한다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말이죠. 저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자신하고 등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자신이 소설적 환경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지 정도 말고는 소설하고 이제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협지쯤 되면 그 흉내 내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무협지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설령 그런 생각을 했다면 정말 나라 전체가 정말 불행한 거죠. 그런 게 통용되거나 실제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상상을 불순하게 했다면 그건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립될 수도 없고 현실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무협지다. 그리고 흉내내서는 큰일 나는 그런 정치적 발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협지를 같은 상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당내 현안으로 좀 넘어갈게요. 앞에 너무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이번 주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현역 의원 평가 작업에 돌입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이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 주에 드디어 곡소리가 나는 겁니까? 현역 의원들 아이씨 이거 내가 잘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당장 뭐 이게 바로 평가위가 출범하자마자 그 조짐이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공천심사위의 평가 결과를 밀봉해서 넘기기 때문에 평가위 활동 기간에는 이것이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20%에 누가 해당되는지가. 다만 이제 평가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매우 예민하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냐 싶고요. 평가위 활동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원래 평가위는 혁신위가 사실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당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현역 의원은 임기 중 4년 동안 2번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받고 총선 6개월 전에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당내 현안들이 처리가 늦어지면서 10월 13일까지가 평가를 완료해야 될 총선 6개월 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것을 지난 당무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 다음 주 아닙니까? 그래서 네. 11월 13일로 좀 연기를 당무위원회에서 해놨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에 평가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압축적으로 네. 진행이 되되 이 기간이 짧다는 것은 그만큼 현역 의원들의 긴장도가 네. 높아지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달간의 아주 피말리는 전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평가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걸 두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 극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동국대 명예교수가 임명되는 겁니까? 반발이 비주류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던데요. 뭐 상당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학자 또 정말 이 평생을 건강하게 잘 살아오신 분을 네. 당내에 모시면서 이걸 기존의 정치인들 친노 비노 프레임이나 이따위 걸로 이렇게 하면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어떤 분이 오시겠습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위해서 어떤 분을 또 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수에 대한 객관적인 흠결, 네. 또 왜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논거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안 돼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돌멩이 한번 던져보는 거 말고는 논거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이분은 그 비노를 제가 취재를 좀 해봤더니요. 좋은 교수는 허수아비 아니겠냐. 친노의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친노의 입장에서 비노를 쳐내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따라서 우리는 좋은 교수는 반대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부영 의장이 와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 네.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데 정치인이 하는 것은
객관적 평가가 안 된다. 이래서 정치인 출신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0% 외부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요? 네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지금 이것만 그렇습니다. 당무감사원도 당내 인사가 3분의 1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공천심사위를 100% 외부인으로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위만 외부인으로 100% 하라고 규정이 마련된 것은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정치적 평가가 개입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평가위는 제가 보기에는 비노위원들 지금 말씀을 소개하셨는데 네. 평가위는 친노의 허수아비가 아니고 기준의 허수아비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기준의 허수아비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을 기계적으로 돌리고 관리하고 오히려 다른 여지가 들어올 수 있는 외풍들을 차단해내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허수아비가 아니고 네. 이거는 원칙과 기준의 대행자다. 이게 99%가 그런 역할입니다. 실제 2012년 총선 당시에 공심위원을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그 경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도 정치의 영역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공심위원 명단을 보니까요. 네. 강철규 위원장님이 그때도 위원장님이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비노 의원들도 들어가 계셨고 그래서 공천을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공심위 참여한 분들 모두의 이제 공동의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 참여한 분들 중에 그러면은 비노 의원들이나 혹은 중립적인 어떤 외부 인사나 이런 분들을 앞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할 때 거기 참여했다는 이유로 전부 다 배제할 거냐 이 문제는 현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참여해서 어떻게 잘못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조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전병환 최고가 그때 공심위원이었습니다. 다 겪어본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하시고 네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 소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다 평가를 하는데 참여했다는 이유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포괄적인 네. 어떤 진단 이걸로는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폄훼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개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너무 자꾸 하면 조은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조은 교수는 좀 좋은 교수님 같습니다. 조은 교수님은 좋은 교수님이다. 예, 그리고 네. 이게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경우거든요. 네네. 지금 그래서 네. 대표가 누굴 물색해가지고 그거를 올려놓은 과정들이 아니고 네. 공개 추천을 받아서요. 아주 많은 분들이 추천이 들어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압축을 한 거고 또 고사하는 분도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가장 아마 비노위원들도요. 지금 이런 예민한 시기에 특히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장이고 네. 스스로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을 친노 반노 프레임 속에서 지나친 이제 우려를 하다 보니까 누구든 나타나면은 일단 혹시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아보고 놀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조은 교수님 정도 살아오신 분을 정당에서 사실 그런 정치적 프레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저는 결례라고 봅니다. 앞서 조은 교수님이 원칙과 기준의 허수아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원칙과 기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평가의 제일 원칙은 뭐가 될까요? 이미 혁신위에서요. 네. 분야별 평가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네. 잘 정해놨습니다. 과거에도 평가가 있었지만은 조금 느슨했고요. 네. 그래서 자의적 틈새들이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었거든요. 비교적 촘촘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평가위에서는 저런 정도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가 35%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호남하고 수도권하고 똑같이 그냥 단선적으로 결과만을 놓고 이 평가를 할 거냐. 네. 아니면 호남 같은 경우 후보도 많고 이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해 내지는 못하지만 이제 이 지역구 유형을 예를 들어서 조금 나눠서 이것을 교차해서 좀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 뭐 이런 등등 정도만 논의를 하면요. 그냥 기계적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좋은 교수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평가위원장은 인위적인 작동이 들어갈 틈새가 없는 내용의 대행자. 굳이 얘기하면 내행의 허수아비지 사람과 어떤 정치 그룹의 대행자나 허수아비는 아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특정 정치 그룹의 입장에 서서 또 다른 특정 그룹의 정치 그룹을 쳐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된다. 그럴 수가 없는 자리고요. 네, 그렇게 불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정치적인 판단이 상당히 들어가죠. 네. 근데 이거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고 이걸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방어해주는 그런 어떤 기계적 관리의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그 평가위를 통해서 20% 하위 20%가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한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뭐 한 25명 정도. 25명. 네. 그러면 25명의 탈락자가 밀봉된 상태로 공심위로 예.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공심위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것은 절대로 공개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전에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면 어떡하죠? 저는 기자분들이 이 투시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최근에요. 김부겸 전 의원 또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등 해서 정장선 전 의원 비롯해서 한 8명 정도가 8인회를 띄웠습니다. 통합행동인데요. 핵심 논의는 싸우지 말자, 통합하자, 그리고 인적 쇄신을 하자, 뭐 이런 정도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조기전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합 차원에서라도 조기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 같은 목소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모이신 분들이 조기전대에 다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 네. 정리된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의 분열 상황, 네. 싸우는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저도 뭐 이렇게 참여하신 의원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제 선도적이고 많은 이제 이 행동과 뭐 에너지가 투입되는 그런 이제 정치 결사체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 당을 걱정하고 특히 갈등 상황을 걱정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그런 모임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전대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통합을 해나가자, 분열을 극복해 나가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나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합행동 가운데 그 일부의 목소리로 조기전대 특히 이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불거졌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왜 조기전대를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보십니까? 그 8인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도 듣긴 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렇고요. 그 하나의 그 당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그 해법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기전대는 문재인 대표께서 그 재신임 네. 카드를 내놨을 때 소위 이제 그 반대 쪽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이 재신임할 거면 조기전대하자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그때 저도 이종걸 대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의총에서 뽑혔으니까 의총에서 한번 물어봐라. 네. 원내대표는 뭐 당원들이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조기전대는 이 현실성이 없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 물어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밖으로 내놓은 얘기인데 네, 그게 의원들의 비토를 받고 이러면은 원내대표 또 리더십이나 이런 게 큰 흠결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못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아무리 빨리 해도 네. 12월 달에 전대를 하는 건데요. 네. 이건 정말로 12월 달에 새 지도부가 떠가지고
4월달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19대 총선도 부득이하게 1월달에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1월 15일 날 했었죠. 네, 그래서 4월달에 또 총선을 치르는 이런 정말 이 번개불에 콩을 이 볶아먹는 형태의 선거를 치렀거든요.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죠.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이 국회가 얼마나 중요한 권력단이고 민의를 대행하는 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도부가 2달, 3달 준비해서 선거를 치르고 우리 정책을 선택해달라, 우리 새로운 인물을 선택해달라라고 이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예의에도 어긋나고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기 전대 요구는 예의에도 어긋나고 또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조기는 좋아하는데 전대는 별로. 전대는 별로. 예. 조기는 전대야만 난다. 전대는 이제 돈주머니 뭐 가난한 국회의원이라서 그런지 네. 몰라도요.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10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전현직 대표들한테 좀 하방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열세 지역으로 가서 출마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뭐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문재인 대표를 제외한 다른 전현직 대표들은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당의 현실을 좀 총무본부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예, 이건 대답하지 말라고 혁신위에서 한 얘기가 아닌가요? 대답하지 말라고 한 건가요? 대답할 수 있는 제안이면은 네. 별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응답이 필요 없는 아니고요. 네. 결국은 이것은 야당의 정치 상황 그리고 지지자나 국민들의 판단 속에서 이 문제가 결정이 된다. 하지만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평가위에서 20% 탈락시키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은 주장하는 혁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공하고 이기는 혁신이었을 때 정당은 책임지는 정당이 되는 거고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위임하고 또 권력을 또 맡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저도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기는 문제는 그거는 많은 고민과 능력, 헌신이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전현직 대표를 하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단선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구석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한 분 다 얘기하면 또 오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당 상황이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제가 2004년도에 국회의원 됐는데요. 2003년도에 그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제 갈라섰고요. 그리고 지금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동안 당을 끌고 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그대로 당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또 하고 안 하느냐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당대표 지낸 분들이. 하지만 지난 12년 동안의 방식처럼 개파의 수장이 되고 자신들이 당대표도 하고 당대표 또 나오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정당을 좌우지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배지를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고 개파 수장처럼 또 과거의 리더십으로 20대 이후에 정당을 끌어나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누가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고 야당의 10년, 20년을 책임질 새로운 인적 흐름을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께 내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전현직 대표의 문제는 대표를 지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해에만 천착하지 말고 네. 조금 더 당의 승리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 이것이 가장 현명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이 지났지만 또 보수 정권이 또 이제 10년을 하겠죠.
달라진 게 뭐냐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생과 관련해서는 진보 정부라고 불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런 비판이 실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야말로의 새로운 정치가 무엇이냐. 그것을 20대 총선에서는 보여줘야 된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기는 전략, 성공하는 전략. 이것은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 특히 팟짱의 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대목이기도 한데요. 과연 야당이 그것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갖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심지어 야당 의원들조차도 이대로 우리가 총선을 치르면 새정치민주연합 80석도 어려울 거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당면의 현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기는 전략, 성공 카드, 빅 히든 카드를 뭘 갖고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그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잘 이렇게 못 보는 네. 점 중에 하나가 역대 여당 야당을 통틀어서 현재 새정치연합처럼 공천제도를 이렇게 일찍 확정한 예가 없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총선 일정을 지금 굉장히 빨리 갖고 가는 거고요. 좀 전에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지만 평가위가 시험 문제 내는 데가 아니고 네. 공천과 관련된 업무고 이게 사실상 지금 이제 진행을 목전에 둔 이런 상황이라서 총선 일정을 이미 시작을 야당은 했다. 총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대표 개인이 당권을 가지고 네.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친노가 유리하고 비노가 유리하다는 이런 게 아니고 네. 누구에게나 걱정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기회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네. 저는 혁신위가 가장 잘한 점은 뭐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특정 세력이나 사람에게 유불리한 네. 그래서 과거처럼 불만이 나오고 승복하기 어려운 이 문화로부터 시스템화 시켜놨다는 겁니다. 소위 비주류 의원들께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저는 궁금합니다. 혁신위가 만들어 놓은 비신임 가점 결선 투표제가 소위 친노한테 유리한 제도냐. 누구에게나 현역에게는 고민스러운 제도입니다. 비신임 가점 결선 투표제. 그렇습니다. 예. 안심번호의 국민공천제는 친노한테 유리한 제도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정치그룹의 문제로 네. 이 문제를 해석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평가위에는 그러면 다 소위 비노 의원만 걸릴 것이냐? 한번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막연한 걱정인데 이건 누구나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명을 예를 들어서 예.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얘기하세요. 실명을 들어서. 그럴까요? 예. 최재성 의원은 족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네. 평가위에서 걸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예. 농담이 재미가 없었어요. 여하튼 지금 굉장히 진지한 얘기 중에서 마지막까지 웃지 예. 말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예컨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양주의 정성호 의원님은요. 네. 평가를 나쁘게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말씀 많이 하시죠. 네. 반대 발언 많이 하시고. 문병호 의원님도요. 평가를 안 좋게 받을 제 생각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지역 지지율도 뭐 좋으시고. 그래서 그런데 소위 이제 주류라고 얘기하는 의원님들 중에는 조금 불안한 구석이 있는 의원님도 있다. 상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딱 가늠해서 유불리다 그렇게 생각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결선 투표제, 네. 신임 가점 결선 투표제도 20% 평가 후 탈락도 현역 모두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고 그래서 예민한 것이지 이것을 유불리의 문제로 얘기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이걸 네. 저는 혁신위가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의한 일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평가위원장이 누구냐 이 문제로만 지금 모이는 겁니다. 근데 저는 누가 됐든 간에 그분이 흠결이 없는 분이면은 누구든지 잘 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그런 이 지표들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서 예. 그래서 20대 총선에 그러면 야당은 어떤 필승 전략이 있느냐? 네. 저는 혁신과 승리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만을 내세우고 선거에서 형편없이 되거나 또 이기기 위해서 구정치를 청산해내지 못하는 네. 이런 것은 둘 다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진행돼야 되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 화끈하게 자를 거 자르고 그냥 간결하고 그 대신 야당답게 해서 총선 치르자 이런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글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정당의 책임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낼 수 없습니다. 또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구정치적 요소든 뭐가 되든 합의하고 타협하고 갈라먹고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저는 그것도 기준과 원칙과 정도와 범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혁신과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아주 고난도의 노력과 전략들을 갖고 가야 되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역시 2003년 이후에 12년 만에 20대 총선은 그냥 물갈이가 몇 명 됐냐 또 신인이 몇 명 들어왔느냐 이것을 넘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7, 8년 동안 네. 이미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디지털 융합 문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특히 대한민국은 2008년도에 스마트폰 보유 대수 80만 대에서 지금 3,500만 대거든요. 그러니까요. 생각하는 방식, 관계, 소비 패턴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당만 그대로 있고요. 특히 짧게는 12년 전에 그 모습에서 특히 야당은 꼼짝도 안 하고 있고 리더십과 개파, 생산되는 정책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이 정당 문화와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준비했느냐의 문제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저는 모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역대 어떤 총선보다 가장 빨리 시스템에 의한 이 총선 공천 과정들이 시작이 됐고 네. 여당은 처음으로 야당보다 늦게 그것도 아직 이 전쟁 일보 직전에 그런 상황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차분하게 네. 우리가 이런 미래의 인적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국민들 앞에 준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이 일정들을 차분하게 하면 그것이 사람 속에서 저는 혁신의 미래, 승리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상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의 세력 교체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바로 20대 총선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들께서는 이런 총선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낙담할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 경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이기도 하죠. 실제 그런 흥행몰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어느 지점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은 이미 일정이 네. 확정되고 시스템이 확정되고 놓여져 있습니다. 이번 주에 평가위가 구성이 되면요. 다음 주부터 평가위가 11월 13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네. 밀봉한 평가 내용들이 12월 달에 네. 공심위가 만약에 구성이 되면 네. 첫 업무가 20%의 탈락 의원들이 누구냐를 개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현역 가점 결선 투표제라는 것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습니다. 현역과 신인이 균형 있게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인도 될 수 있고요. 비현역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현역 입장에서는 모든 경선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대마불사의 전통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이 균형 있는 제도 앞에 내놓고 반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월 늦어도 1월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현역 가점, 신임 가점 결선 투표제가 시작이 됩니다. 1월부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매주 공정하고 균형 있는 경선을 거쳐서 어떤 현역이 탈락했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 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그리고 현역을 꺾고 경선에서 이긴 후보는 이름 석자 안 알려졌어도 그만큼 단기간에 현역을 꺾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그러네요. 충분히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주목받는 인물로 점핑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2달 동안 새정치연합은 새로운 어떤 흐름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경선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공천은 우리가 호남의 30%를 잘라냈습니다. 네. 저는 그때 보수 언론이죠. 보수 언론의 탑 헤드라인이 시커먼 백에 글씨를 크게 써서 우리 이제 민주당이 저질렀다. 이렇게 그러니까 칭찬 같은 거였습니다. 네. 그러나 그 뒤의 결과는 여론조사로 그냥 간단하게 뽑아서 지명도가 높은 올드보이도 복귀하고 정당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해야 했습니다. 2004년 제가 국회의원 처음 됐을 때 그때는 국민경선이었습니다. 네. 남양주 시민을 연령별 동별 할당해서 일반 국민들 한나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로 네. 640명을 랜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모여서 유세를 듣고 투표를 했습니다. 네. 그 첫 경선제도, 상향식 경선제도의 첫 희생자가 김성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호남의 30%를 잘라냈던 것인데 그 다음 하루짜리 신문 뉴스였습니다. 네. 2004년도에는 한 명이 탈락한 것이었는데 엄청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김성호 의원은 승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재심위원장을 맡아서 백의종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주 그런 장면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공정한 경선 과정, 또 흥미로운 경선 과정 이런 것들이 야당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네, 그렇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내년 1월부터 펼쳐질 경선 레이스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지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끝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사실 더 여쭐 게 많은데 뒤에서 자꾸 끝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다음 일정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최재성 의원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으로 또 압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선 레이스, 사실 좀 의원으로서 볼 때는 이런 데 참여하고 싶다 이런 욕구도 굉장히 강렬할 것 같은데요. 사무총장 논란 당시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지만 총무본부장이 되신 이후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이거 안 물어보시기로 하지 않았었나? 뭐 질문지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제 와이프가 꽤 말이 없는 사람인데 요즘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합니다. 네. 저는 사무총장 논란 당시에 네. 그것을 불출마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걸 뭐 사무총장이라는 자리와 그런 것을 연기하는 것 자체가 우선은 그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안 맞습니다. 네. 그거는 그 불출마나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객군들 같은 입장에서는 뭐 흥미로우니까 그냥 그렇게 헐값에 그렇게 한 거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대 총선은 뭐 여야 뭐 다 그렇지만 특히 혁신에 실패해 왔고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새로운 변화를 늘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야당이 그것을 포기했던 12년을 20대 총선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취, 개인의 기득권 또 이런 것은 이미 모든 사람이 버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 개인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런 차원의 고민은 뭐 어떻게 됐든 접은 지 오래됐고요. 네. 꽤 됐고요. 저는 이 한 사람의 문제를 뛰어넘는 야당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국민들께 선보이는데 무슨 일이라도 할 작정입니다. 네. 아, 정말 이 표정을 좀 청취자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굉장히 결연한 의지가 엿보이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의원님, 저희가 사실은 더 여쭙고 싶은 의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기회로 좀 미뤄야 될 것 같고요. 무려 70분 넘도록 첫 번째 인터뷰를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그죠? 다음부터는 좀 살살 보시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다음엔 좀 즐겁게. 제가 좀 우스운 사람인데. 네, 안 웃기고 가셨어요. 그랬죠. 알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때는 즐겁고 재미난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제가 무거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